안녕하세요. 디렉터스 체어 올해 감독상 영화 부문 진행을 맡게 된 영화감독 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19년에 이어서 3년 만에 디렉터스 체어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 디렉터스 체어는 DGK, 그러니까 한국영화 감독조합이 주관하는 행사고요. 디렉터스 컷 어워즈의 사전 행사입니다. 저희 DGK 조합원 감독님들께서 선정을 한 올해 감독상 수상 후보님들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디렉터스 체어는 브이라이브, 네이버 TV, 그리고 나우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이번 행사는 세븐 시스템 그리고 더 메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올해 감독상 후보 작품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카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바로 프레지던트 파!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레이, 그 백정놈이 지 형 죽인 놈 찾겠다고 피를 뿌리고 다닌다던데. 기대하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번엔 사람 하나 받아다 며칠 좀 데리고 계시죠. 아니 앵겨? 내가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아빠 만나러 가요? 뭔 죄를 졌길래 이 흑산도까지 왔을까?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놈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 밟아. 뭐야 너? 와서 싸워라. 디렉터스 컷 어워즈 올해 감독상 후보 작품들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감독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줌으로 나와주신 감독님들 소개 인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산의 부장들 우민호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남산의 부장들 감독 우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조성희 감독님. 안녕하세요. 승리여 감독 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희정 감독님. 안녕하세요. 소리도 없이를 만든 홍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익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자선어보를 연출한 감독 이준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원창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설을 연출한 홍은창 감독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5분의 저희 디렉터스 컷 후보 감독님들 모셔봤는데요. 이전에 디렉터스 컷 그 후보 선정이 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5분이 다 처음으로 디렉터스 컷 올해 감독상 후보가 되신 거예요? 이준익 감독님 이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없었던 거 아닐까? 기억 안 나고. 아니 제가 수상 감독님들은 다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제가 후보님들까지는 저희가 이제 20번째라. 20번째야? 네, 저희 요번에 20회입니다. 그래서 20회라서 나 요새 정말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네. 정말 기억이 없어요. 만약에 이준익 감독님이 후보 처음 오르신 거면은 그것도 약간 화제가 될 법한. 감독님 영화 지금까지 몇 편 하셨죠? 영화 14개? 그러니까 자산어보가 14번째 영화죠. 그렇지, 14번째죠. 네, 14번째 영화로 드디어 디렉터스 컷 올해 감독상 후보에. 아니 선생님 몰라. 나 기억력이 진짜 없어져가지고. 네. 모르겠어요.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만약에 이전에 후보 되신 적이 있으면은 편집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준익 감독님이 한 번 받으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 상을. 모르겠. 일단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언제 받으셨나 하고서. 네. 근데 없지. 아마 못 받으셨더라고요, 한 번도. 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 보니까 아니 없는 먹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꼭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아, 조심스럽게 한번. 아니 나 사실 뭐꼭 받고 긁고 싶진 않아 그냥. 보시잖아요. 저희 아직 그 수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준익 감독님은 웬만하면 제외하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일단 이준익 감독님과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이렇게 반농담으로 생각하면 돼. 네, 그럼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냥 너무 예의 차리고 막 그냥 멋있는 말 하면 이상하잖아. 네, 그럼요. 네. 이준익 감독님의 희생으로, 본인의 희생으로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감독님들한테 워밍업의 차원으로 감독님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한번 공통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상 받으러 나온 자리고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인데 어려운 질문부터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 영화 찍으실 때 각자 이 작품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인사 순서랑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홍원창 감독님부터 한번. 홍원창 감독님 지금 내가 맨 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제일 먼저 답변하게 됐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가 됐네요. 네. 현장에서 제일 어려웠을 때요. 네. 너무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가지고 딱히 한 순간을 꼽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액션 영화다 보니까 네. 뭐 액션을 저도 기존에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액션이 메인 영화 뭐 당연히 처음 찍어보니까 그래서 액션 장면 대규모 액션 장면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그 뭐 편집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지가 좀 그 현장에서는 제대로 그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충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게 여러 그 효과들이 들어가면 이제 영화로 봤을 때 뭐 사운드 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체험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장난하는 것 같이 그 찍게 되잖아요. 액션 장면이라는 게 특히 저희는 좀 그 배우들도 이렇게 연기 자체를 슬로우로 하고 막 그런 식의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네. 이게 과연 지금 제대로 찍히고 있는 건지 그게 되게 좀 많이 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액션 장면 찍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뭐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 경험 많은 뭐 현장 스태프들한테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뭘 찍고 있는 제대로 찍고 있는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극복을 어떻게 했느냐? 극복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찍어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헤맬 것 같아요. 예. 끝나고 나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건데, 예, 되게 제 작품이지만 되게 헤매면서 액션 장면 같은 것들을 촬영을 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은 가능하면 피하는 걸로 다음에는 예, 찍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홍원창 감독님의 난관은 액션 장면을 찍으면서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그림이 정말 제대로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몰라서 힘들었다. 그 우연하게도 감독님들이 뭐 그런 경험 많으시겠지만 예, 이게 액션 장면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막 이렇게 때려주세요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이 우연하게도 자산어보 소리도 없이 남산의 부장들 승리호 다만하게수 구하소서 지금 우리 후보 감독님들의 영화 5편에 전부 액션 장면이 들어가거든요.
단 한 편도 빼놓지 않고 액션 장면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다른 감독님들은 어떠셨어요? 홍원찬 감독님의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아니 근데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액션을 너무 잘 찍으셔가지고. 맞아요. 아니 그렇게 액션을 잘 찍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저보다는 이제 저희는 그 현장 스태프들을 일단 잘 데려다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그 자리만 만들어주는 거고, 저는 뭐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 영화는 이제 그 액션 이 메인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액션 장면을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프리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뭐 활극으로 할 건지 뭐 리얼 액션으로 할 건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눠서 좀 거기에 좀 할애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좀 액션 장면이 부각된 거고, 대신에 이제 뭐 다른 감독님들 작품에서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다른 또 여러 부분들이 훨씬 또 이렇게 위주로 또 이제 작품을 만드셨으니까 좀 의외로 이렇게 액션 장면이 조금씩 들어가는 영화들은 한국 영화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통 액션 영화 뭐 이런 거는 생각보다 매해 그렇게 이렇게 꾸준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봤을 때는 예전에 그래서 그게 좀 더 부각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액션 장면 영화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네. 나머지 네 분의 감독님들 중에서 이번 영화에서 액션 가장 많이 찍으신 분이 조성희 감독님이신 것 같은데, 홍원찬 감독님의 저 어려웠던 부분에 좀 본인의 경험하고 엮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현장에서 항상 뭐 이게 제대로 찍히고 있는 건가 그런 불안함은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잘 되고 있겠거니 하고 그냥 믿음. 그리고 지금 오늘 찍어야 될 거를 다 찍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수준 낮은 고민만 했던 것 같아서. 아니 현실적인 고민이죠.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네. 현실적인 고민으로 극복하셨군요. 네. 그다음 이제 다음 감독님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장에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 과연 이분이 힘겨웠던 순간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준익 감독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글쎄, 영화를 찍는 일이 매 순간 다 힘들죠. 근데 힘들려고 찍는 거니까 네. 한편으로는 가장 즐거운 순간이기도 하죠. 뭐 힘든 게 즐거워요. 뭐 당연한 거고. 네. 힘들기 싫으면 영화 찍지 말아야지. 그래서 뭐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나는 항상 뭐 찍는 순간은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찍는가에 대한 자문을 할 때 저 배우의 저 대사가 그 다음 씬하고 어떠한 유기적 관계로 잘 자리매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연속성의 불안감. 영화라는 건 콘텐츠니까 매 부분을 찍는 순간에는 매 순간 빛나고 매 순간 즐겁고 한데, 그것들이 이제 연속성을 가졌을 때 어디 드라마 한 구석이 크게 구멍이 난다든가 뭔가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오는 어떤 그 부실한 그런 순간들이 내가 감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 그거는 너무나 엄습해오는 공포처럼 매 순간 내 뒤통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게 가장 불안한 것 같아요. 찍는 그 순간에 눈앞에 있는 것은 즐거운 거죠. 혹시 자산어보에서 그런 불안감이 엄습했던 장면 혹시, 그러니까 촬영 당시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뭐 특히 이제 창대라는 인물이 약전과의 어떤 길을
달리할 때 그의 어떤 그 내면적 당위성, 네. 그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돼 왔는가? 그곳을 상대의 내면과 관객이 만나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다 무너진다. 그런 것들을 쌓아오기 위한 매 순간들이 가장 공포스러웠지. 네. 자, 우리 이준익 감독님의 그 장면을 찍을 때의 다른 장면과의 영속성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 다른 감독님들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홍희정 감독님, 이준익 감독님이랑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으셨나요? 저는 근데 이 질문을 받고 열심히 고민을 해봤을 때 네. 현장에서 힘들었던 것은 거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냥 현장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비판을 받고 뭐 사람들이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냥 현장에서의 순간들은 너무 그냥 즐겁고 저 이게 너무 좀 황당한 얘기긴 한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신났거든요, 매일. 그래서 그거 힘들었던 것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준익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도 저는 아마 저의 영화가 좀 템포가 많이 느리다 보니까 그런 편집점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가 아니고 그 준비 과정에서 더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처음 장편이고 또 많은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레퍼런스라고 할까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 형식을 가졌다 혹은 어떤 장르일 것이다 이런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는 이야기 자체가 그런 장르를 좀 이렇게 하나로 딱 잡아낼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공포에 걱정에 근데 그거를 레퍼런스나 이런 어떤 그 말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장르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을 때 한 가지 장르를 이제 딱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 뭐 명쾌한 대답을 바라시는데 그런 대답을 못 드리는 그 과정에서 오는 미안함과 괴로움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장르가 이상한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섞인 장르 혹은 뭐 장르가 파괴된 어떤 그런 형식을 좀 가진 영화들, 이렇게 제가 들은 바로는 봉준호 감독님께서 오스카상을 타시고 좀 그 이제 기사나 이런 그런 반응들이 좀 장르에 대한 그 좀 파괴 그런 내용의 이제 인터뷰들이나 아니면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말 그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그런 이제 선배님 덕분에 이제 그런 질문을 중간부터 안 받기 했어요. 그런 희한한 경험도 하면서 이제 그런 대답을 요구하실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예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시를 찾을 수 없고 제가 뭐 정말 수많은 영화들을 다 봐서 한 번에 딱 레퍼런스를 떠올려서 이런 영화일 겁니다라고 대답을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만 좀 힘들었고 나머지는 그냥 즐겁고 감사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희정 감독님은 현장에서가 아니라 현장 이전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소리도 없이 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만 승리호 만드실 때 조성희 감독님 약간 좀 비슷한 결의 고민이나 난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홍희정 감독님은 이제 되게 정직하시고 솔직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듣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건데, 한마디로 뭔데, 뭐랑 연상할 수 있는 뭔가를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얘기하기 쉬운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물을 때 저는 그냥 거짓말로 얘기를 해요. 그냥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된다. 나중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냥 그때로 모면하기 위해서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홍희정 감독님 되게 깊이 고민하시고 진짜를 얘기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고통을 겪으시고 저도 그렇지 사실 않나. 그런 그 뭐랄까 전형적일 수 있는 대답들을 많이 준비하긴 했거든요. 근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나리오가 워낙 좀 이상해서 그랬는지 이런 영화가 아닌데 어디가 이게 레퍼런스냐 뭐 이런 이제 그런 대답도 듣고 많이 이제 저의 이제 그 능력이 아마 조성희 감독님처럼 훌륭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잘 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잘하시는 조성희 감독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홍희정 감독님, 네, 뭐 이런 네, 농담이고요. 사실 이런 영화일 것이다를 이전에 설명했는데 좀 다른, 그러니까 특히 기획 라인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네 하고 좀 놀랐을 만한 영화는 저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남산의 부장들은 르포 원작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다음에 수십 번 뭐 무슨 TV 드라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는 같은 소재의 영화도 있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비슷한 결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 결과물은 굉장히 하드보일드하면서도 뭔가 누아르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드라마도 살아있고 굉장히 좀 독특한 영화가 나왔는데 우민호 감독님은 기획 단계에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한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냥 제가 뭐 농담이 아니라 네.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찍고 싶다 이 영화는. 임상수 감독님의 그때 그 사람들도 있고 뭐 네. 제 3공화국인가요? 뭐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영화는 조금 더 그런 어떤 영화적인 색채가 더 장르적으로 좀 뭐 누아르가 꼭 장르는 아니지만 하드보일드하고 누아르적인 그런 색깔로 좀 이 영화를 찍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우민호 감독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전공법으로 이야기를 해서 통과를. 거짓말 못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 분이 지금 비교가 좀 됐는데. 아니요, 저도 거짓말 잘하죠. 뭐 어떻게요? 아니 잘하죠. 상황에 거짓말이 여기 지금 거짓말이 필요하겠구나. 거짓말 막 합니다. 근데 그때는 굳이 내가 거짓말을 안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얘기했는데. 네. 아니 이준익 감독님은 뭐 거짓말 잘 안 하실 것 같고 원래. 아니요. 아니하세요? 입 뻗고는 반은 거짓말이지. 지금 이 말도 거짓말이다. 모든 인간이 하는 말은 반은 말실수예요. 네. 말실수 안 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말 안 하는 거라고. 말은 하면 반은 다 실수야. 실수한 말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러면서도 또 나중에 뵙고 나면 또 반은 또 말실수고. 평생 그러다 죽어야 실수를 안 하지. 그렇게 홍원창 감독님은 지금 다들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선입견인가? 거짓말 한다기보다는 저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네. 그러면 이제 저 스스로의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그렇게 좀 이렇게 속이면 그게 뭐 남한테도 거짓말은 아닌 거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영화라는 거를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준익 감독님이나 뭐 다른 감독님처럼 이렇게 작품 많이 하시고 하시면 뭐 주변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감독님들이시니까 저 같은 감독들은 매번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설득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건 거짓말이지만은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자신을 그냥 차라리 속이는 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매번.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홍원창 감독님도 거짓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알 것 같고요. 네. 자, 현장에서 힘겨웠던 어려웠던 순간 조성희 감독님 한번 또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좀 몸이 힘들었던 날이 기억이 몸이 나는데요. 힘들었던. 네, 그 영화 속에 진성규 배우가 뭐 이렇게 펌프질 같은 거 했던 그런 방이 있는데 네. 기계들이 막 널려 있고 그곳이 실제 그 배의 여객선의 엔진실에 들어가서 거기를 좀 꾸며서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었고 굉장히 더운 한여름이었는데 그 엔진실 안에 온도가 실제로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 실제 엔진을 돌리고 있어야 배가 계속 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음과 더위와 그리고 그 공간들이 너무 좁아서 거기 다 서로 막 몸을 비벼가면서 서로 이렇게 통로도 좁고 그래서 촬영을 하고 하여튼 그 소음도 너무 커서 그 귀마개를 했는데 귀마개를 뚫고 그 엔진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도 하나도 못하고 네. 서로 소리만 빽빽 지르다가 이제 뭐 땀만 흘리다가 뭐 근데 그래서 정말 지옥 같은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촬영 기사가 자기가 한 700-800회 정도 찍었는데 지금까지 영화를 네.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다고. 야. 그 정도로 네. 거기서 이틀 찍었는데 하여튼 그 스태프들도 다 혀를 내두고 좀 영화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끔찍한 데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아마 스태프들이 그 이틀 찍으면서 저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한 2-3kg씩 빠지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거기서 진성규 배우가 연기를 주로 했는데 진성규 배우가 거의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네. 모두에게 다정하고 늘 좋은 얘기만 하시고. 그렇죠. 네, 근데 그날 굉장히 짜증이 나서 극대노를 하실 정도로 네, 하여튼 정말 너무 지금도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뭐 극복을 하는 방법은 없고 사실 버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그런 힘듦인데 사실 5분 감독님들 다 현장에서 고생들 물리적으로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물리적인 고생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은 작품이 지금 2 작품이 더 있거든요. 다만학에서 구하수사하고 자산어보 현장 은근히 막 저렇게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준익 감독님 어땠어요? 꼭 저는 물리적으로 힘든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좋았지.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이게 서해안이라서 네. 이 서해안은 그 밀물과 썰물의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몇백 메다씩. 근데 하루에 찍을 분량이 뭐 꽤 되는데 꼭 그 물이 찰랑찰랑한 그 언저리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막 찍고 있으면 물이 막 들어오지. 그냥 뭐 테이크 2번 이상 절대 못 가지. 무조건 카도케에서 그거 한씬 찍을 때쯤 완성할 때쯤 되면 이제 물이 그냥 거의 나왔으니까 전 스텝이 그 배를 다 들고 그 무거운 배를 들고 막 한 100m 뒤로 와가지고 그 다음 씬을 그대로 찍고 계속 물 들어오는 순서에 맞춰서 한 3-4씬을 찍고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밀물 때니까. 뭐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하루 종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신나고 재밌잖아요. 너무 좋아 그런 게. 그래서 막 또 상대 배가 이제 이렇게 노를 저어서 그 태풍 온 다음 날이라서 파도가 얼마나 세겠어. 그걸 이제 뒤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밀고 나가? 태풍 오는데 배를 밀고 나가는 자체가 설정 발해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배에 밧줄을 묶어서 전 스텝 수십 명이 들어가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배를 바닷속으로. 그걸 카메라 놓고 찍는데, 물론 이제 CG로 그 줄 다 지우고 거기 걸려있는 사람 다 지운 거지, 사실. 네. 근데 그 육체적인 그 힘듦이라는 것은, 영화를 찍는 희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사고만 안 나요. 그리고 저는 뭐 예전에 뭐 사극 전쟁들도 많이 찍다 보니까 뭐 칼 들고 막 하루 종일 그 땡볕에 몸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위험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희열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안 나요. 하여튼 뭐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그 힘든 순간들을 너무 잘 행복하게 즐겼기 때문에 그걸로 너무 감사하죠, 항상. 영화 현장에서 힘든 것은 감사할 일이다. 네. 그렇죠. 자,
이런 말씀을 듣고 해외에다가 거의 액션도 보통 액션 아니고 막 계속 터지고 폭발하고 이런 액션의 점철된 영화를 분명히 현장에서 물리적인 힘듦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 홍원찬 감독님은 이 이준익 감독님의 이 철학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아마 물리적으로 제일 힘든 감독은 저였다고 제가 그건 단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 영화로 제가 첫 장편을 찍었다가 거의 뭐 몇 배에 달하는 버젯의 액션 영화를 그 해외에서 이제 찍었어야 돼가지고 물리적으로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되게 그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그리고 이게 뭐 일본에서 액션 찍다가 또 태국 넘어가서 태국 가서 액션 찍고 막 이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거의 그러니까 제 영화에는 그 한 장소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계속 태국이어도 계속 장소를 이동하면서 거의 뭐 로드무비지 거의. 예, 그래서 장소가 또 계속 바뀌니까 이게 막 매번 촬영장이 새로운 거예요. 나갈 때마다. 그리고 이게 또 거기서 또 막 뭐 액션들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물리적으로는 너무 2번 다시 이런 촬영은 지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배웠고 시나리오 쓸 때는 그걸 몰랐어요? 시나리오 때요. 시나리오 이게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제가 찍으려고 쓴 시나리오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이거 찍는 감독은 정말 힘들겠구나. 그때는 제가 이제 작가였을 때 이걸 이제 의뢰를 받아서 시나리오를 써서 드렸다가 네. 이게 어떻게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거 찍는 분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써서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나의 어떤 업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촬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출자의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부분은 또 스태프들이 구현해내는 거를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더 이게 프리 때 정말 더 준비를 많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많이 뭐 저한테는 또 물리적으로도 힘들긴 했지만 배우는 시간들이었기도 했고요. 네. 근데 그때 물리적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요새 또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그때는 빨리 그냥 혼자 시나리오 쓰고 싶다 막 이거 빨리 차례 끝나고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 시나리오 쓰다 보니까 그때가 좋았구나. 굉장히 좋았구나. 네. 시나리오 쓰는 게 제일 힘들어. 요즘은 또 다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본인이 안 찍을 거 아니니까 무책임하게 장소를 벌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시죠. 내가 찍을 생각하면서 쓰니까 좀 그런 것도 좀 피해야지 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쓰기가 힘들지 않나 뭐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현장에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 이야기를 이제 우민호 감독님한테 들어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민호 감독님은 언제 힘드셨어요? 그 전에 저 홍원찬 감독님이랑 저는 이제 지금 이 작품을 같은 제작사에서 했거든요. 예. 그 제작사 대표님이 같은데 제가 다마나 찍을 때 가끔 통화를 했거든요. 태국에서. 네. 목소리가 아주 밝고 즐거웠던데 감독님만 고생 억수로 하셨나 보다. 맞아요. 예. 모든 사실 현장 스태프들은 다 즐거웠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만 이제 어떤 그 압박감을 계속 느꼈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태국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하는 게 막 이렇게 막 신나서 막 했을 거예요. 저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크랭크업 하고 태국에서 크랭크업을 했었는데 하고 들어와서 아 나 진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태국 나가서 나 놀고 올 거야라고 생각으로 정말 들어왔거든요. 네. 저만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나가려고 딱 봤더니 이 코로나가 터져서 못 나간 거예요. 예. 아이 감독님은 다 힘들었겠죠. 설마. 근데 김 대표님은 정말 즐거워하셨던 것 같긴 해서 네. 뭐 그냥 제작사 대표라도 좀 이렇게 밝게 좀 숨기고 자기 고통과 아픔을 그래야지 또 이렇게 파이팅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던 나름 또 힘들었겠죠. 네. 네, 여담이었고요. 그리고 뭐 저는 남산의 부장들 그 10회차를 딱 찍을 때 사실은 그 제 전 작품인 그 마야광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물론 이준혁 감독님은 그런 경험이 계실 것 같은데 보통 감독들이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배우도 아니고 자기 영화 촬영 중에 뭐 전 작품을 이렇게 개봉시킨다는 게.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그 마야광에 그 뭐 알다시피 영화가 망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욕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현장을 딱 이제 남산의 부장들 현장을 딱 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쎄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그래서 스태프들도 좀 뭔가 날 슬슬 피하는 것 같고 아이고. 배우들도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게 조금 좀 많이 불편한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완벽하게 극복을 해내셨네요. 아 극복 안 했어요. 남아 있어요 계속. 남아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 아마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남산의 부장들 개봉할 때 그 이병헌 선배가 뭐 제가 저기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내부자들과는 달리 되게 뭐 조용했다, 뭐 차분했다, 뭐 그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것 같은데. 그때가 조금 뭐 좀 불편했던 경험. 네. 그리고 제가 파리에서 촬영을 했는데 파리 스태프들이 정말로 우리 국내 스태프들이랑 되게 잘 맞았거든요. 아, 네. 정말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맞아가지고 좋았는데 거기 밥차가 너무 건강식인 거예요.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프랑스 밥차인데 프랑스 스태프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 밥차 때문에 거의 점심을 못 먹고 그냥 제작부들이 그냥 조다랑 그냥 컵라면으로 먹었던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프랑스는 군사 식량조차 맛있는 걸로 유명한 나라인데 어떻게 밥차가 밥차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기농 막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간이 거의 안 돼 있고 그래서 뭐 기름지고 이렇게 맛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담백하고 그래서 제가 파리 사람들 보면은 파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찐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왜 이러나 싶었는데 아마 음식을 저렇게 먹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뭔가 우민호 감독님의 힘들었던 상황은 다른 감독님들이 이렇게 좀 뭔가 공감을 하거나 함께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두 번째 여유가 거는. 있어 보이시는데 저 힘든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제가 보니까 5분, 그러니까 우민호 감독님 방금 이 전작 영화가 잘 안 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조성희 감독님, 홍희정 감독님, 홍원창 감독님은 아직 소위 말하는 망해본 경험은 없으신 것 같고, 이준익 감독님은 영화가 잘 안 된 경험이 있으시죠? 나는 제일 많이 망한 사람. 나는 타율이 얼마 안 세봤는데 한 절반은 망했을 거예요. 반은 망했고 반은 안 망했고 그 차이죠. 그 영화가 많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네. 많이 아파. 그 본인의 표현으로 망한 영화 어떻게 극복했어요? 뭔가 사람들의 신뢰가
좀 약간 떠난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만 느끼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아니야. 당연히 자격지심이 생기고 제일 힘든 거는 그 뭐냐면 개봉 전에 이미 망할 걸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 망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의 밤들. 그리고 망한 날 무대에서 다니는 거. 고통스럽죠. 전국으로. 정말 다니기 싫죠. 그 지원 배우들하고 이제 극장을 다 돌면서 들어가면은 어떤 때는 이제 관객 숫자가 우리 무대에서 하는 인원보다 적을 때도 많고 너무 힘들죠. 그런 경험 많이 해보면 이제 정말 영화가 정말 힘든 거구나.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든데 거기다 잘 만든다는 것은 더 힘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두 분의 감독님이 소위 본인들의 표현으로 망해본 적이 있으신 감독님들이고 세 분은 아직 그렇게 잘 안 된 작품들이 없으신 분들인데 그래도 세 분 다 개봉 전 스트레스는 이 세 분이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두 분에 비해 가지고 아직 영화 편수들도 조금씩 좀 덜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홍희정 감독님은 지금 유일하게 이 5분 중에서 데뷔작으로 올해 감독상 후보 되셨는데 이 데뷔작이니만큼 또 개봉 전에 오는 스트레스 같은 거 많으셨었을 것 같아요. 저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긴장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역시. 그게 다른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자신 있고 뭐 자신이 있게 만들었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그냥 영화가 극장에 걸릴 수 있다고? 이게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든 영화가 사람들이 볼 거라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거기까지는 미치지도 못했고 그냥 이제 이런 극장에 몇 관에 뭐 몇 회차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좀 제너럴한 통계라고 정보를 이렇게 받을 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영화가 틀어질 거라고. 그런 신기함 때문에 어떤 그런 그냥 걱정이나 개봉 전의 압박보다는 그런 건 있었죠. 많이 도와주신 뭐 배우분들, 뭐 다른 분들한테 이게 잘 되면 당연히 덜 죄송할 텐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제가 뭐 아주 마음이 힘들 정도로 그랬다기보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나는 그냥 이대로 뭐 더 이상 영화를 안 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고 지금 찍은 영화가 그냥 극장에 걸린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좀 그런 기억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성희 감독님은 이전에 장편 영화 전에 그 독립 영화로 데뷔를 하셨죠? 네. 그 단편 하나, 독립 장편 하나, 그다음에 그 상업 영화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네. 그 짐승의 끝 같은 경우에는 독립 영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개봉할 때 스트레스 그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약간 홍희정 감독님 방금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공포가 있죠. 이거 뭐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네. 그런데 저는 개봉 직후부터 한 3달 동안 인터넷과 TV, 잡지 이런 걸 아예 안 봅니다. 진짜로 아예 반응을 전혀 안 보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저한테 전해주는 것도 듣지 않아요.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봐도 어쩌다가 그냥 다른 거 보다가 이렇게 걸려서 제 영화 감상평을 우연찮게 볼 때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냥 반응에 눈 감는 거
이게 그냥 제 방법,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되게 안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밖에 못 찾았습니다. 네. 그래도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고, 저도 조성희 감독님하고 똑같은 방법을 썼었거든요. 저 두 번째 영화 때. 전 개봉할 때쯤 모든 SNS 아이디를 전부 계정을 삭제하고 완전히 그 인터넷 바닥을 떠나 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보면은 그 자기 작품 또는 자기가 출연한 작품 아니면 자기가 연출했던 작품의 반응을 굉장히 꼼꼼히 살피시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해요. 서커스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맞아요. 어떻게 저걸 다 보실 수가 있지? 댓글 하나하나 외우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좋은 평까지도. 네. 그런 분들이 좀 오히려 이 뭐랄까 마인드는 조금 더 센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정말 부러운 분들. 네. 우리 홍원창 감독님은 개봉 전 스트레스 분명히 있으셨겠죠? 예.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다만아 개봉하기 전에 네. 저는 엄청 찾아봤어요. 그 댓글들이나 이런 거를. 네. 여기 계셨네.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현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막 물론 이제 보면서 상처들도 많이 받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게 궁금해서 막 이 액션 장면이나 뭐 아니면 뭐 영화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궁금하니까 제가 엄청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는 게 좋죠.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는 오히려 아까 홍정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개봉할 때 오히려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개봉해서 그런 부담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다만악 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큰 버젯이고 훨씬 더 그 상업적인 장르 영화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이제 그때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비가 엄청 내렸어요. 막 장마가 너무 막 심하게 와가지고 개봉할 때 그래서 막 저희 제작자랑 그때구나. 네, 그래서 막 전화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냐고 막 둘이 막 그러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 다른 감독님들은 뭐 여기 뭐 이준익 감독님 계시고 우민호 감독님 계시고 뭐 이 시기를 매번 그렇게 겪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감독님들이 생각이 나더라. 그게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다른 작품 많이 하신 감독님들 매번 이 시기를 겪었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영화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이게 이제 개봉이 되고 그 시기를 견디는 때 멘탈이 되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견디셨던 감독님들이 좀 되게 대단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상 영화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오히려 영화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개봉 전 개봉 후에 이 스트레스가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뭐 이런 말씀, 네,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좀 개별적인 영화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준익 감독님한테 자산어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쭈고 싶은데, 일단 이 자산어버의 시나리오 작가인 김세겸 작가님 이야기를 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충무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안 쉬고 계시다가 저는 변산 옛날에 그 시나리오를 2007년쯤에 처음 다른 회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목이 변산 반도였던 것 같고 하여튼 그 시나리오를 본 적이 있고 그 정도로 되게 오래 떠돌던 시나리오를 이준익 감독님이 감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작품을 이어가지고 같이 하시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게 두 분이 어떻게 만나갖고 찍고 또 다음 작품까지 어떻게 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뭐 김세균 작가도 충무로에 아주 오랫동안 과거에 연출부, 조감독, 심지어 감독 입봉까지 했던. 네. 근데 사실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먼 발치에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때 뭐지 박열 끝나고 박열 전인데 우리 그 시나리오 변사문도 시나리오를 나랑 같이 하던 영화 동지들이 있어요. 네. 조철영 감독이나 오승현 대표나 했던 친구들이 그 시나리오 너무 좋다고 나보고 꼭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 나 보고서 나는 이거 안 좋은데 처음에 안 했어. 안 하고 뭐 딱 뭐 동주 뭐 박열 뭐 이거 찍었지. 또 몇 년이 또 지난 거예요. 지나는데 다시 또 이거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괜찮은지. 그래서 오케이 한번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좀 안 해본 거 해보는 게 또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열심히 각색을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했는데 뭐 쫄딱 망했지. 아이씨 그래가지고 또 그다음 원래 이제 자선어부는 한 5, 6년 전에 시나리오 쓰다가 엎었던 거라서 네. 그걸 다시 이제 책을 꺼내가지고 시나리오 쓸 준비하고선 정리하고 있는데 김세균 작가가 사무실에 와가지고 내가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래? 뭐 써보지 뭐 해서 그냥 써서 찍은 거죠. 그냥 우리 딱 그때 즉흥적으로 뭐 모든 걸 선택하기 때문에 네. 뭐 경위는 그래요. 경위는 그렇고 때로는 망하고 때로는 흥하고 이번에 자선어부 또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욘도라고 지금 그 OTT 네. 찍어 지금 편집 2차 편집 끝나가지고 지금 CG 준비하고 있죠. 네. 김세겸 작가님이 자선어부를 꼭 했어야만 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있어요. 뭐냐면 그 친구가 성균관대 유교 철학과를 나왔어. 근데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은 성리학에 대해서 내가 뭘 알겠냐고. 근데 어쨌든 나는 정약전이라는 인물에 꽂히게 됐고 정약전이라는 인물에 꽂히기 전에 또 여러 사람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뭐 조선 후기에 사도 바로 다음이거든 그 시대가. 네. 사도가 225년 250년 전 이게 딱 200년 전인데 그 50년 동안의 차이에서 그 조선 후기의 그 사회상이라는 것은 성리학에 갖고 있는 본질적 훼손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근데 깜짝 놀랐어. 나 이 친구가 유교 철학과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그 성리학과 관련된 어떤 풍부한 그 지식의 그 시나리오적 표현은 김세겸 작가의 아주 훌륭한 것이 반영된 거죠. 네. 나는 그 덕을 많이 본 거지. 네. 진짜 어떻게 우연하게도 또 유교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지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임자가 있어 모두. 네. 신기해. 전국에 유교 철학과가 딱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간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연극영화과는 전국에 120개쯤 있는데 유교 철학과는 딱 하나 있는데 야 진짜 대단한 인연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사는 사실 그 김세균 작가 자기 고향 이야기라. 그렇죠. 네. 변사 자기 경험 그 시나리오는 뭐 다른 감독들이 많이 하려고 했고 본인도 하려다가 또 안 돼. 몇 년을 흘러다니다가 어떻게 하게 됐는데 이제 실패하고 나서 김세균 작가가 패자부활전 한번 하자. 그래 했는데 또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 힘 빠져가지고 영화 하려나 모르겠어요. 이제. 뭐 실패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그 다른 감독님들은 지금 네 분의 감독님들은 전부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준익 감독님처럼 작가 두고 영화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 전혀 없으셨어요? 와 정말 없나 보다. 글은 무조건 내가 써야 돼 딱 이건가? 저는 제가 쓰지만은 저는 그 마야광 때부터는 계속 그 작가님들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색 작업. 되게 쉽게 영화를 빨리 못 찍죠 사실은요. 감독이 혼자 작으면은 영화를 어떻게 빨리 찍을 수 있어요 이준익 감독님처럼. 네. 그
다른 감독님들은 본인이 시나리오 쓰는 게 아까 어느 분이셨죠? 시나리오 쓰는 게 제일 즐거운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막상 시나리오 써보니까 현장이 그립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시나리오 쓰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그 작가님 만만 작가님이랑 하고 싶은데 네. 그 작가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저랑 이제 성향도 맞고 한 분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제가 뭐 온전히 내 손으로 다 써야 된다 막 이런 감독님들이 뭐 물론 계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막상 보면은 그 나랑 호흡이 맞는 작가를 같이 작가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만 있으면은 작가님이랑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작가 출신인데 네. 쓰면서 막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데 나 같은 작가가 한 명 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저는 정말 이렇게 막 작가 하면서 감독님도 잘 맞춰드리면서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작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그 감독님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작가님은 항상 찾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뭔가 뭐 제가 선호하는 뭐 장르도 좀 맞아야 될 거고 뭐 같이 어쨌든 취향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그렇죠. 작가님을 만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있어요. 그 연인을 만나는 것보다 작가 만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홍희정 감독님한테 소리도 없이 이야기 좀 개별 질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직접 이런 종류의 영화를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레퍼런스가 힘들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진짜 처음 보는 스타일의 영화였어요. 그리고 혹시 그 아까 무슨 레퍼런스가 되는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레퍼런스가 됐던 작품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어떤 발상으로부터 출발된 영화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저 정말 절실하게 너무 찾고 싶었는데 네. 화면이나 뭐 색감 이런 거에 대한 레퍼런스는 있지만 제가 그 하고 싶어 하는 방식을 좀 전달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는 결국에는 못 찾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원래 쓰려고 했던 이야기가 제가 단편으로 써놓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남자 주인공, 하나는 여성 주인공 해서 그냥 이렇게 단편으로 이렇게 뭔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면 사회가 전혀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이 캐릭터들을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말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살면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들의 몸이 이제 좀 그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야기를 두 개의 단편을 상징적인 얘기였죠. 판타지에 가까운 좀 현실적이진 않은 이야기를 두 가지를 썼는데 그거를 가지고 장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합치면서 이제 태인이 그 단편 남성 캐릭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좀 상징적인 모습의 인물을 만들고 뭐 여성 캐릭터도 초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쓴 거라 이게 플롯이나 어떤 장면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그거에 맞는 레퍼런스를 좀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상징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좀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서 좀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고통의 속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 때문에. 그 상징성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느껴지는 게 그 주인공들 그 두 사람 그러니까 태인하고 창복이 죽음을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또 본업은 계란을 판단 말이죠. 계란은 또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뭐 이런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상징 같은 것들이 또 좀 이런 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아니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글쎄요. 어쨌든 저는 처음 영화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쓰면서 이 부분 내가 이렇게 고집하고 이렇게 고민했던 거를 많은 분들이 다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정말로 네. 그냥 뭐 캐릭터들이 사실은 그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 많은 분들에게는 뭐 캐릭터의 배경 설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말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초이도 그렇고 제가 저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전부가 그냥 문장을 인간화한 거에 가깝거든요. 그냥 아, 어떤 네. 문장을 그러니까 뭐 말을 아무리 많이 하지만 그 말이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배우분들한테 뭐 유아인 배우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네. 무슨 스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배경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의 문장을 하기 위해서 탄생한 캐릭터입니다라고 했을 때 유아인 배우님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그럴 것 같았어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상징만 좀 저에게는 욕심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조립하듯이 막 만들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뭐 투자사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 이외에 다른 관련된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전통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의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그 설득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점점 이제 만들어서 그 조성희 감독이 얘기하신 상대가 어떻게 보면 듣고 싶어 하는 어떤 이야기를 열심히 꾸렸던 기억이 나네요. 좀 전혀 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적인 부분을 많이 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에게는 거의 모든 순간이 다 이제 제 머릿속에선 이래서 이런 것이다 저래서 저런 것이다 이것은 이걸 상징한다 이런 게 다 있었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만들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 초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초희는 어떤 문장이었어요? 감독님이 어떤 문장으로 인물을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사회가 원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숨긴 채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서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인물하고 이제 말을 정말 쓸데없이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 그리고 정말 원하는 거를 하나도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 목적에 조금 다다를 수 있게 그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배워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초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세 캐릭터가 명확하게 그 문장으로 말씀하니까 들어오는데 초희가 진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영화가 거의 이건 초희의 영화고 그다음에 배우의 능력도 엄청나기도 했고 사실 이 문승아 배우 좀 보고 많이 놀랐어요. 진짜 어린이 연기자가 이 정도의 연기를 할 수 있다니. 지금 사실 이게 개별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조성희 감독님하고 또 홍원창 감독님한테도 계속 돌아갈 질문이기도 한데 이 어린이 배우한테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고 연기를 시켜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엄청난 선배님 앞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 이런 훌륭한 배우분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제가 솔직하게 저는 성인 배우님하고 얘기할 때랑 이 문승아 배우님하고 얘기할 때랑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어찌 보면은 뭐 그 나이대의 어떤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좀 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디션 때부터 그렇고 이분의 어떤 그 이해력이나 아니면 그 인간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게 남다르다고 이미 느껴서 같이 하자고 마음을 먹은 거기 때문에 제 고민이나 제 걱정 플러스 뭐 캐릭터가 만들어진 배경 이런 걸 그냥 다 편안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서 현장에서 그래서 뭐 제안도 많이 배우분이 해주시고 그렇게 저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면서 촬영을 했는데 동시에 이제 제가 연출부 인물 연출부를 해주셨던 분들 그 연출부님이 그 전에 아역 배우들과 같이 작업을 하셨던 적이 경험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저를 굉장히 많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제 입에서 나가는 순간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네. 정말 그 잘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그분들의 덕을 받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성희 감독님한테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할 텐데 사실 조성희 감독님은 언제나 매 작품의 어린이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좀 조성희 감독님의 그 어린이 배우에 대한 연출력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 홍길동 할 때 그 막동이였나요? 그 네, 어린 네. 예. 제가 그때쯤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아역 배우가 필요한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그 배우를 오디션을 봤었어요. 저는 그때 그 연기를 기대를 하고. 근데 저는 오디션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많고 소극적이고 정말 말을 시켜도 말도 잘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뭔가 성격이 아주 차분한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를 그렇게도 재미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이번에는 심지어 어린이 배우인데 어린이인가 하면 어린이가 아닌 것도 같고 뭔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좀 사실 어른이 하기에도 좀 힘든 설정의 그런 캐릭터를 구현을 하셨는데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연출하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방금 이제 홍미정 감독이 한 얘기를 듣고 너무 부러워서 저는 성인 연기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작업을 했다고 해서 좀 언젠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되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멋이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아역 배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저는 그 촬영 전에 되게 자주 만나서 네. 연습을 해요. 연습이라고 하면은 거의 완전히 만들어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어떤 감정에 몰입을 해서 상대 배우의 눈을 보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무용처럼 제가 상대 연기자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동선에 따라서 그 소품 같은 거를 더미로 놓고 네. 완전히 외워서 가게. 되게 안 좋은 방식인데 저는 그 방법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역 배우들은 촬영하시면 한 2달 정도 한 일주일에 3, 4일 많게는 그렇게 해서 매일 보고 매일 똑같은 거를 계속 연습을 해서 현장에서는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하도록 네. 근데 뭐 하는 방법뿐입니다. 저는 네, 전혀 기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내시는 것도 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홍원창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배우가 박소희 배우였나요? 네. 네, 박소희 배우가 사실 맡은 역할이 네. 굉장히 좀 그 어린이로서 정말 극한 상황에 항상 놓여 있는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네. 그 좀 어린이들 배우들의 그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애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접근하셨어요? 네, 제일 많이 했고요. 그 아역 배우는 뭐 아까 제가 이제 풀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거의 뭐 거기서 거의 파랄이 결정되는 것 같고 막상 현장에서 제가 그 아역 배우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일단은 잘 뽑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그 기존에 이제 다른 아역 배우들이 하는 연기랑은 이제 다른 톤의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 고민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얘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디션 영상을 보고 이제 그냥 보자마자 이 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너무 작아서 이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내가 먼 타국을 가서 이렇게 흉악한 영화를 어떻게 찍지 막 그 고민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어떤 범죄에 노출된 이 아이의 설정이기 때문에 그 심리 상담사를 계속 옆에 붙여드려야겠다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굳이 뭐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넘어가서 태국 넘어서 촬영을 해보니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아이였고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저도 되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너무 촬영장에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말 그 나이 또래 아이 같은데 이제 촬영장에 오면 아무래도 뭐 그런 타고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역 배우들은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울던지 웃던지. 근데 이 역할은 아역 배우가 뭔가를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과연 이 아이가 할 수 있을지 그거가 저한테는 제일 큰 관심이었는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런 표정 연기 같은 걸 너무 잘 해줬고 저는 그냥 단지 뭐 촬영 전날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항상 이제 만났거든요. 그래서 소희가 내일 찍을 씬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만 그냥 체크했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시나리오를 직접 읽게 하진 않았고요. 그 상황을 이제 어머니가 통해서 이제 전달하게 했는데 내일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소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것만 체크를 했고 현장에서는 너무 디렉션을 제가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이게 오히려 더 뭔가를 이렇게 막 하려고 막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설명들을 많이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거를 워낙 탤런트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아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일단 먼저 봤죠. 보고 제가 뭐 특별히 더 많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역시 뭐 배우도 그렇고 스태프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어떤 친구를 뽑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막상 제가 한 일의 거의 8할은 그냥 거기서였던 것 같아요. 그 뭐 친구를 뽑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뭐 제 역할은 거의 뭐 80, 90%는 거기서 다 끝나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그냥 아이가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체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희라는 아이 자체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보다 더 심리적으로 훨씬 더 그런 거가 잘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친구여서 이 상황은 그냥 영화하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이 영화의 어떤 범죄 상황과 이것들은 어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야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도 우려하긴 했는데 특별히 현장에서 그런 걱정을 안 시켜줘서 너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홍희정, 조성희, 홍원천 감독님 세 분의 거의 뭐 공통적인 의견은 잘 뽑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배우여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이었던 것 같고 지금 어린이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민호 감독님한테 넘어가면서 이게 개별 질문인 동시에 또 이게 맥락이 다 있는 이야기인데 우민호 감독님 최근에 이제 작업 같이 하신 배우들이 이병헌, 그 전에 뭐 송강호, 이번에 뭐 곽도원 이런 배우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센 배우들. 기가 세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기도 세고 그다음에 사람 자체가 세기도 하고 센 배우들하고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데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만들고 있을 때는 우민호 감독님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을 만들었는데 사실 오늘 좀 토크를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센 배우들하고 왜 잘 맞으시는지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센 배우들하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뭐 세다는 게 되게 저도 뭐 그분들이 하기 전에 되게 뭐 사자, 호랑이 같은 어떤 맹수 같은 느낌을 좀 받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막상 작업을 하면은 아 그분들이 참 위대한 뭐 대단한 배우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되게 순한 양이다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아역배우 저도 아역배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되게 그래서 이분들과는 되게 쉽게 오히려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자기 고집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 감독이 요구하는 거를 되게 경청하려고 하고 때로는 납득이 안 가는 어떤 것들도 일단은 해보는 분들이에요 되게.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저걸 납득이 안 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걸 또 잘해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이 배우들이 이래서 송강호, 이병헌, 뭐 각도원, 뭐 그밖에 이성민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오히려 저는 되게 쉽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역시 센 배우들하고 작업 많이 하신 걸로는 또 우리 이준익 감독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준익 감독님은 조금 접근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영화계에서 선배이기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지금 자신이 자신을 제일 모르잖아요. 나도 나를 가장 모르고 내가 그 배우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하는 거지 뭐. 근데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난 그 배우들하고 작품 얘기 잘 안 해요. 아니 배우들하고 작품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일상에 뭐 재밌는 얘기. 뭐 시나리오가 나와 있잖아. 각자 시나리오 보고 각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연기하고 나는 오케이 하고 쭉 가는 거지 뭐. 네. 뭐 사전에 특별한 뭐 노하우 이런 거 없어요. 디렉션도 전 별로 없고 테이크도 한 50%가 원 테이크 오케이고 나머지 한 25%가 투 테이크 오케이고 길어봤자 세 테이크 이상 가는 경우는 뭔가 기가 안 맞는 거 말고는 연기 때문에 세 테이크 이상 가는 건 아주 극히 드물고 뭐 그냥 가면 돼요. 뭐 별로 하는 게 없어 사실은 나는. 솔직히 뭐 감독의 자의식도 나는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는 거지. 믿음으로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성의한 대답 같잖아요. 근데 막상 꾸며서 말하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 사실은. 아니 제가 막상 꾸며 드렸더니 왜 그것도 믿음으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다. 네. 나 그 사람을 왜냐면 모든 배우 시나리오 쓸 때는 실제 인물에 대해서 다른 인물과의 관계성에서 뭐 위치를 자꾸 배치를 하지만 캐스팅이 되는 순간에는 그 캐스팅 되기 전에 그 극 중에 있었던 인물 캐릭터를 난 싹 없애버린다고. 왜냐면 그 배우가 그 캐릭터야. 그럼 그 배우가 하면 다 오케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어렵게 고민하고 이거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배우에게 믿고 맡기는 스타일. 그렇지, 예, 맞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 감독님들한테 두 가지 질문만 돌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다섯 분들이 다 각자 본인의 영화를 제외하고 5편의 후보작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는지 본인의 걸 제외해야 됩니다. 본인의 걸 무조건 말씀을 하시고 싶었겠지만 우민호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좀 곤란한 질문이네요. 이게 여기 다 계신데 또 하나 딱 꼭 집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는 거라고 하니까 근데 또 못할 건 없겠죠.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준익 감독님 눈치만 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치 안 뵙니다. 나만 제외하면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항상 작품 매번 좋은 작품 찍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는 다만악을 가장 재밌게 봤어요. 그 액션을 보고서 좀 놀랐어요. 좀 특히 그 차 액션 있죠. 뭐 아까 묻고 싶기도 했는데 저기 홍은창 감독님한테 차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인물이 이렇게 확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깨고 그거요. 예, 예.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액션을 다른 영화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발로 차고 들어가는 거. 네, 그 바로 이렇게 차가 달려오면은 그냥 점프해가지고 그냥 뚝 창문 깨고 들어가죠, 그렇죠? 네네. 저는 그 장면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 장면을 좋아. 저는 그 장면을 느꼈어요. 그래서 와 하고서. 그렇구나.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이제 무술 감독이 냈죠. 그래서 뭐 저는 처음에 약간 약간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설득이 됐냐면은 그 순간에 인남의 감정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라도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않냐 했을 때,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액션을 구현하고 이거는 물론 톤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은 이제 무술 감독이 있고 또 하니까 이제 저는 보고 좋다 나쁘다 정도만 얘기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무술 감독이 적절히 했는데 저는 이게 인물의 감정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인남의 감정에서 이 행동이 적절한가,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그 장면은 저는 계속 후반 작업하면서도 이게 좀 괜찮나 막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게 괜찮냐는 게 뭐가 안 괜찮았어? 좀 오바스럽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예, 이게 생좀 뭔가 저는 영화 보면서 그게 없어서 조금 심심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래서 이게 막상 저는 연출자는 이렇게 그거에 대한 확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개봉 즈음에서 투자사나 이런 데서 계속 이걸 예고편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 왜 자꾸 넣지? 막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싫어하셨구나. 그러니까 약간 긴가민가 해서,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믹싱할 때조차도 조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컷은 안 이상한 거야? 이게 이상한 거야? 막 계속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상 보신 분 중에는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원하다고 얘기하신 분들. 보다 깜짝 놀랐어요. 와우 이랬는데. 극장에서 보다가 와우 이랬어요. 아까 이준익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준익 감독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몰라 그러잖아요. 자기 영화를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조성희 감독님은 어느 작품이 제일 좋으셨어요? 승리호 빼고. 저도 되게 진짜 곤란한 질문인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여기 모든 작품들 다 너무 경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제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게 웃을 정도로 되게 다 너무 재밌었고, 그런데 저는 소리도 없이. 네. 왜냐면 정말 오랜만에 보는 돌연변이 같은 영화다. 아까 이게 만들 때도 이게 뭔지 설명하려고 고생하셨다고 한 만큼 보면서 좀 같은 연출자로서 좀 대신 좀 해방감 같은 걸 느꼈고, 저한테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잔인하게 바로 그 다음에, 그렇다면 홍희정 감독님은 어느 영화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 사실은 이게 제가 일단 감독님 제 영화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게 감독님이 제 영화를 찍어서가 아니라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너무 재밌게 보고 저한테는 다 감사한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 제가 공상과학과 SF. 영화와 전쟁물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 가장 로망을 채워주는 영화가 아무래도 그 승려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영화를 처음에 쓰고 시나리오를 쓰던 이런 미래를 꿈꾸면서 이런 영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항상 저는 공상과학, 사이파이가 늘 있었고 단편도 다 공상과학 영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는 한국에서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혹은 이런 것을
언제쯤 우리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아직 입봉도 하기 전에 혼자 그런 상상을 했었던 시간들이 지금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 넷플릭스로 갔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시사회를 극장에서 할 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극장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너무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냥 뭔가 새로운 문을 누군가 열어주시고 그냥 그거를 향해서 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엄청난 시작점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물론 영화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아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냥 엄청난 이 본 적 없는 한국에서 등장한 이 엄청난 영화가 그냥 너무 짜릿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라서 승리호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감독님 원피에서 같이 그냥 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요. 진짜 네 그랬습니다. 두 분의 사전 교감이 있었거나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준익 감독님은 자산어벌 제외하고 저는 제가 그냥 노코멘트 하면 안 될거 왜냐면 안 보셨구나. 지난 온도 시나리오 하고 촬영 몇 개월 하고 하고 여기 있는 영화 중에 다른 영화도 한 편도 본 게 없어요. 네, 영화를 많이 못 보셔가지고. 네, 그 볼 시간이 없었고 그냥 앞에 있는 거에 막 그냥 전쟁극을 매달리느라고 하는 발사가 없어요. 그럼요. 네. 본인 작업이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감독님들 자기 영화 말고 다른 영화 하나도 안 보는 감독들 굉장히 많으세요. 거장이신데 그런 분들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이제는 허겁지겁 일을 하느라고 진짜 주변을 둘러볼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게 좀 많이 미안하죠. 네. 이준익 감독님은 바쁘셔서 영화를 못 보셨고, 자 그다음 홍원창 감독님 마지막 남았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이게 홍원창 감독님이 조성현 감독님 얘기해서 저도 이제 약간 보답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실직고를 하자면 제가 다른 감독님 영화 중에 이준익 감독님 영화를 아직 못 봤어요. 제가 감독님 영화는 이전 거는 다 봤는데 심지어 이제 제가 최희서 배우 캐스팅하는 것도 감독님 영화 동주로 보고 제가 세팅하게 됐는데 유일하게 아직 자산어벌을 못 봤는데 그래서 자산어벌 빼고 저는 남산의 부장들을 제가 사실은 시나리오를 먼저 봤어요. 제가 이제 제작자한테도 제작자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너무 재밌다고.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원래 이제 저도 이제 이런 하드보일드 장르를 좋아하니까 이런 역사적인 큰 사건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너무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구현해내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게 약간 우연히도 감독님 파괴된 사나이나 마야강 같은 걸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시나리오를 다 먼저 보게 되고 나중에 영화를 봤었거든요. 근데 시나리오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책이 너무 재밌다고.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였고 모르겠어요. 이게 제 영화를 얘기해 주셔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둘씩 짰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그림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저기 홍원창 감독님이랑 나랑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장르 자체를 이런 장르를 좋아해요. 제가 저기 홍인영 감독님이랑 조성현 감독님 이렇게 붙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이준익 감독님은 거장답게 외로우실 것 같다. 좋겠다. 이번 토크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유일하게 데뷔 감독이신 홍희정 감독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서 경험한 감독님들이, 앞서 영화계를 조금 더 일찍 경험한 감독들이 덕담 한마디씩 홍희정 감독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민호 감독님부터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홍희정 감독님. 저는 사실 뭐 저번에 에든버러 때도 뭐 덕담을 워낙 많이 했는데 네. 지금도 보니까 여전 변함이 없으시네요. 예, 근데 뭔가 되게 진심이 있으신 것 같고, 되게 뚝심이 있으신 것 같고, 되게 힘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는 앞으로도 뭐 소리도 없이를 더 또 보다 그만큼의 또 훌륭한 영화를 꼭 찍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덕담 감사합니다. 뭐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덕담 다 들으시고 맨 마지막에 반응해 주시면 돼요. 조성희 감독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 굉장히 많이 하긴 했지만. 네. 뭐 제가 뭐라고 또 덕담을 하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저는 이제 홍정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로나 10,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한번 커피나 한잔, 제가 작품 그 작은 GV를 한번 열었으면 하고 그런 바람입니다. 좋네요. 네. 정말 어마무시한 덕담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저는 저희 제작자 대표님한테 그 조성희 감독님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직접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뭐 저야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냥 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디렉터스 체어가 네트워크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네트워킹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고, 홍원창 감독님도 한 말씀 덕담 해주시죠.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이제 2편 만든 신인 감독이기 때문에 뭐 제가 덕담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작자죠, 루이스 대표도 개인적으로 또 알아가지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도 언뜻 이렇게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덕담보다는 이렇게 축하드린다는 말씀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 그 본인 색깔을 그렇게 지켜내면서 영화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뚝심 있게 이렇게 결과물로 만들어내신 거에 일단 축하드리고 싶고요. 뭐 앞으로 다음 작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준익 감독님의 덕담. 네. 아니 저는 뭐 기대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난 너무 올드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친밀감 있게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소외감을 좀 많이 느껴요. 근데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일단 그리고 일단 그 홍희정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레퍼런스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뷔하는 감독이 레퍼런스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어떤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해낸다는 그 힘이 앞으로도 계속 잃지 않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특혜를 보는 이상한 어떤 대담이 된 것 같네요. 너무 그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목표가 120살까지 살면서 100살까지 영화를 만드는 건데, 제가 그 지금 계신 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분들도 120살 혹은 130살까지 사시면서 정말 그 빠져나가지 못한 채로 영화를 계속 만들어서 저와 같은 팬에게 좀 계속 즐거움과 감동과 마음의 울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의 순수한 욕심이지만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이분들이 120살까지 영화를 만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너무 좋은 말씀이라 약간 감동해가지고 지금 말문이 막혔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들 끝인사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홍원창 감독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아무튼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코로나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다들
저도 뭐 지금 여기 제 작업실이에요. 지금 오는 같은 데인데 거의 뭐 집 작업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좀 다들 힘드시겠지만 네, 뭐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래서 좀 건강 잘 챙기시고 예, 감독님들 또 다음 작품 기대하고 저도 지금 시나리오 쓰는 과정인데 예, 시나리오 쓸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새 그 좀 혼자서 계속 막 방구석에 막 좀 답답한 시간이었는데 저도 간만에 이렇게 감독님들 온라인에서만이라도 이렇게 뵙고 하니까 되게 리프레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다들 작업 잘 하시고 다음에 좀 건강한 얼굴로 직접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준익 감독님. 예, 저는 그 아주 오늘 좋은 그 얘기 많이 들어서 얻은 게 많아요. 사실은 이제 영화를 좀 오랫동안 많이 찍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생각이 모아지지 않고 흩어지다가 희미해지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오늘 데뷔하신 분도 있고 또 훌륭한 영화 많이 찍은 감독들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고맙네. 정말. 부럽습니다. 열심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홍희정 감독님. 네. 저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이분들의 어떤, 영화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의 말투는 어떨까,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영화를 만드실까, 혹은 제스처가 어떨까, 이런 것까지도 궁금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좀 흥미롭게 관찰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래오래 사셔서 많이 영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성희 감독님. 네, 저도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들, 감독님들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다시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올 수 있게 열심히 영화 많이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민호 감독님. 예,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나마 이렇게 또 평소 존경하는 이준익 감독님과 이렇게 말을 또 감히 이렇게 섞게 돼서 정말로. 그리고 감독님 아까 뭐 빨리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감독님이 저 감독님 보고 가고 있거든요. 감독님 예, 열정적으로 영화 찍으시는 거 보고 저도 잘하면 저때까지 계속 영화 찍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독님 가시면은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홍인영 감독님 말씀대로 120살까지 사시고 100살까지 찍으십시오. 예. 아이고. 좋습니다. 네. 뭔가 120살까지 살고 100살까지 영화 찍자가 홍희정 감독님만의 모토가 아니라 한국영화감독조합 전체의 모토가 돼버릴 수도 있겠다. 슬로건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사전 토크 때 잠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나오신 각각의 5분 감독님들이 신기하게도 본인의 영화랑 너무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각자 자기의 영화처럼 생긴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멋지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분 감독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직 5분 중에서 어느 분이 올해 감독상 수상하실지 모르는데 수상하시게 될 분 미리 축하드리고, 네, 그렇다고 수상 못하셨다고 삐지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희 감독조합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은 감독님들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조원희 감독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대망의 제20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가 드디어 개최가 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제20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는 2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V라이브, 네이버 TV 그리고 나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빨리 얼굴을 마주하고 축하와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20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